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출혈. 이게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좀 무서운 질환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거나 또 스트레스가 쌓일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병원과 학회의 어떤 의학 자료, 또 최신 연구, 통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뇌출혈의 핵심을 좀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 뇌출혈은 단순히 그냥 뇌 속 혈관이 터졌다. 이 사실 이상으로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치료 또 회복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또 놓치기 쉬운 최신 지경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뇌출혈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 뇌졸중 안에 뇌경색이랑 뇌출혈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자발성 뇌출혈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보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뇌경색하고요. 터지는 뇌출혈로 나뉘거든요. 네. 그중에서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거는 뭐 어디 부딪히거나 다친 게 아닌데 외상 없이 뇌조직 안에 있는 혈관이 그냥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절로 터진다. 네. 이게 전체 뇌졸중에서는 한 6%에서 12% 정도로 뭐 아주 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이게 발생하면 사망률이 무려 40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와, 40, 50%요? 생각보다 정말 높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생존하시더라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률도 높고 후유증도 심각하군요. 그럼 증상은 어떤가요? 뇌경색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오는 거, 아니면 말이 잘 안 나오는 언어장애, 또 시야장애 같은 거는 뇌경색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뇌출혈은 특히나 아주 극심한 두통,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랑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경련을 일으키거나 의식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가 좀 더 흔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통, 구토, 의식 저하. 이게 좀 더 특징적이군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뇌출혈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혹시 가장 좀 압도적인 원인 그런 게 있을까요? 단연코 고혈압입니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고혈압이요? 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은요.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뇌출혈 위험이 무려 4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치솟습니다. 4배에서 13배요? 와, 이건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수치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환절기, 찬 공기에 갑자기 몸이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오르거든요. 그때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13배라니 정말 엄청난데,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젊은 층하고 노년층하고 원인이 좀 다르다고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왜 뇌출혈이 생기는 거죠? 좀 의외인데요? 맞습니다. 보통 10대에서 40대 사이 이렇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는요.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혈관 모양이 좀 약하게 생긴 거죠. 아하, 반면에 이제 노년층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 때문에 혈관 손상이 계속 누적되거나 아니면 아밀로이드 뇌혈감경증이라고 해서요. 어떤 특정 단백질이 혈관벽에 자꾸 쌓여서 혈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밀로이드요.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20대에서 40대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은 층 환자가 증가하는 건 혹시 생활 습관이랑 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나요? 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45세 미만 젊은 환자에서 뇌출혈 발생 비율이 중장년층보다 오히려 좀 높게 나타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오히려요? 네, 이 연령대는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대신에 흡연이나 과음, 또 비만 같은 이런 생활습관 관련 위험 요인을 더 많이 가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항응고제 복용도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약제들은 과거 약보다는 출혈 위험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의는 필요하고요. 네. 그럼 만약에 안타깝지만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를 해야 하나요?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급성계에는 혈압 관리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랙트2나 ATACH2 같은 대규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윗혈압이 150에서 220 mmHg 사이인 환자분들은 한 140 mmHg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낮추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140 정도로? 네. 그런데 이걸 또 너무 과격하게, 예를 들어 130mm 미만으로 확 낮춰버리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거나 하는 다른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낮추는 것은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낮춰도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뇌압 조절도 필수적이고요. 또 출혈 양이나 위치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수술. 요즘은 그런데 수술 기법이나 진단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수술이라는 건데요. 하이브리드요? 네. 이게 뭐냐면 머리를 여는 개두술하고요. 혈관 안으로 아주 얇은 카테터를 넣어서 시술하는 혈관 내 시술. 이 두 가지를 한 공간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한 곳에서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뇌압 관리에도 굉장히 유리하죠. 오,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또 크기가 아주 크거나 위치가 좀 까다로운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혈류 자체를 아예 바꿔주는 아주 촘촘하게 생긴 특수 스텐트가 있어요. 이걸 혈류 전환용 스텐트라고 하는데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가 CT 영상을 판독해서 뇌출혈 진단을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돼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와, AI 진단까지. 정말 기술 발전이 눈부시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회복은 좀 가능한 건가요? 아, 네.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망률이 높고 또 생존하시더라도 후유증이 좀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재활 치료가 중요하군요. 네, 국내 연구에서도 보면요. 뇌출혈 발병 후에 1년 반 시점까지도 꾸준히 재활을 하면 운동 능력이나 이동 능력,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년 반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조기에 시작해서 정말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기 재활과 꾸준함. 결국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예방이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다시 강조하지만 혈압 관리가 제1원칙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네, 혈압 관리. 그리고 금연, 술은 좀 적당히, 규칙적인 운동, 또 싱겁게 먹고 채소나 과일 충분히 섭취하는 그런 건강한 식단,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관리.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 네. 그런데 이 기본 수칙들을 정말 꾸준히 지키는 것, 이게 뇌출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을 통해서 뇌동맥류 같은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오늘 뇌출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병이긴 하지만 결국 꾸준한 혈압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혈관이나 신경을 재생하는 연구다던가 아니면 AI 진단 기술 같은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만약에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한 10년 안에 더 성숙하게 된다면 그때 뇌출혈 치료나 후유증 극복의 모습은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